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더 이상 당신 그 구질구질한 식당 고기 냄새, 파기름 냄새 맡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옷에까지 그 빈티나는 냄새가 배는 것 같아서 아주 넌더리가 나.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년을. 내가 그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서 뼈가 부서져라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요.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이 고생 조금만 참으면 호강시켜 주겠다고. 평생 내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상황이 변하면 격도 변해야 하는 법이야. 내 곁에는 이제 나한테 걸맞은 사람이 필요해. 수백억대 투자를 유치하는 중견기업 대표 자리에 당신같이 억척스럽고 무식한 여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말 한마디를 해도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잖아. 교양 있고 세련된 내 파트너, 최 부사장 정도는 돼야 내 옆에 설 자격이 있는 거지. 언니, 오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무리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요. 오빠, 이제 시장 바닥에서 허덕이던 옛날 그 사람 아니에요. 언니 같은 촌스러운 시장 국밥집 아줌마가 오빠 옆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서 있는 거, 그거 언니 스스로도 나쁘끄럽지 않아요? 사람들도 다 뒤에서 비웃을걸요?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자리를 비켜줘야지 왜 이렇게 질척거려요? 어머님, 어머님도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이 집안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다들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니? 아들 내미가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혁진이 기 살려준 게 뭐 있니? 만날 주방에서 땀이나 뻘뻘 흘리면서 궁상이나 떨었지. 우리 혁진이가 원래부터 그릇이 큰 놈이라 자수성가한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니. 주는 돈이나 받고 조용히 나가 떨어져라.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고 뻔뻔할 수가 있어. 미연에 굵어지고 마디가 휜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너무나도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남자는 30년을 하루같이 피땀 흘려 뒷바라지에 온 남편 혁진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미연의 식당 한 달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서 혁진의 팔짱을 뻔뻔하게 끼고 미연을 위아래로 벌레 보듯 훑어보고 있는 젊은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회사의 최 부사장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한정판 명품, 가방을 든 최 부사장의 입가에는 미연을 철저히 무시하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하고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미연의 코끝을 찌르며 역겨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팔짱을 끼고 얄밉게 입을 놀리는 시누이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며느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시어머니까지 미연의 억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그 사이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들이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길고도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나이 56, 인생의 가장 빛나던 청춘인 25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은 오직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위한 처절한 희생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25 고운 나이에 혁진의 훤칠한 외모와 다정한 말솜씨에 속아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지독하게 억척스럽고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혁진은 늘 허황된 꿈을 꾸며 이른바 사업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대는 족족 망해 나갔고 벌려놓은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여 수억 원의 거액, 빚더미에 앉을 때마다 무너지는 가정을 지탱한 것은 온전히 미연의 몫이었습니다. 미연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칼바람이 부는 시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같이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 앞에서 무거운 돼지뼈를 우리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산더미 같은 양파와 마늘을 까며 하루 15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낡은 셔츠에는 늘 짙은 고기 누린내와 찌든 파기름 냄새가 깊게 배어 지워지지 않았죠. 처녀 시절 백옥같이 곱고 부드러웠던 손은 끓는 국물에 수없이 대여 화상 흉터가 가득했고 무거운 뚝배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르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관절염으로 기형적으로 휘어져 버렸습니다.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와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에 파스를 온몸에 도배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뚝배기 하나하나를 나르며 1,000원, 2,000원. 억척스럽게 번 돈은 모조리 남편 혁진의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 자금을 대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갔습니다. 악질 빚쟁이들이 대낮에 식당까지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을 쫓아내며 상을 뒤엎을 때도 남편은 쥐구멍을 찾듯 뒷방에 숨어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국밥, 판돈을 매일매일 이자로 붙이겠다며 피눈물로 호소한 것도 결국 미연이었습니다.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빚쟁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면 입술을 너무 꽉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의 깐깐한 시집살이와 생활비, 수시로 터지는 병원비를 온전히 댄 것도 미연이었습니다. 거기다 시동생과 시누이의 비싼 대학 등록금, 심지어 어학연수 비용까지 고스란히 미연의 닳고 다른 낡은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낡은 속옷 하나 새로 사는 것조차 아까워 늘어진 속옷을 입고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으면서도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요구에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가족들이 편해지니까,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 보란 듯이 자리를 잡으면 이 모든 고생을 알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순진하고도 미련한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그토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온기와 다정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녀가 가진 타고난 따뜻한 심성 덕분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에이듯 몰아치던 5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느라 꽁꽁 언 손으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던 미연의 눈에 식당 뒷골목에서 녹슨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낡고 얇디 얇은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목장갑 사이로 삐져나온 언손을 호호 불며 얼어붙은 폐박스를 줍고 있는 백발의 할아버지였죠.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연골이 닳아 욱신거리는 자신의 무릎을 무의식 중에 만지던 미연은 그 할아버지의 굽은 등과 앙상한 어깨를 보자 도저히 남일 같지 않은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펄펄 끓는 진한 국밥 한 그릇에 고기를 듬뿍 얹고 고봉밥을 꾹꾹 눌러 담아 쟁반에 받쳐들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날도 이렇게 찬데 밖에서 빈속으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안에 들어오셔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하세요. 예, 돈은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그냥 편하게 앉아서 꽁꽁 온몸 좀 녹이고 가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할아버지는 미연의 호의에 당황한 기색으로 쭈뼛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미연은 억세게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할아버지의 차갑고 거친 손을 덥석 이끌고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 미명에 식당 뒷골목을 찾았고 미연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가장질 좋은 고기가 듬뿍 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내어주었습니다. 이 조용하고도 따스한 인연은 무려 5년이나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좀처럼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개인적인 말씀이 없는 과묵한 분이셨지만 미연이 내어주는 국밥을 받으실 때면 늘 땀을 뻘뻘 흘리며 국물 한 방울,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맛있게 비우셨죠. 그 빈 뚝배기를 볼 때마다 미연은 묘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끔 미연이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남편의 무관심과 폭언에 지쳐 홀로 식당 뒷문턱에 주저앉아 남몰래 서러운 피눈물을 훔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 리어카를 세워두고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포장지에 쌓인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미연의 거친 손에 살며시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울지 말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여. 자네 눈물 하늘이 다 알고 땅이 다 아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특별한 위로의 말, 그리고 입안에서 싸하게 퍼지는 그 작은 박하사탕 하나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미연에게는 그 어떤 가족의 위로보다 더 큰 삶의 위안이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냄새난다고 피하는 폐지 줍는 노인이었지만 미연에게는 유일하게 자신의 숨통을 틔워주는 안식처 같은 분이셨죠. 그러나 미연의 이런 천성적인 착한 심성과 가족을 향한 끝없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혁진의 회사가 우연한 기회에 대규모 벤처 투자를 받아 하루아침에 중견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코스닥 상장까지 앞두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무섭도록 차갑고 잔인하게 돌변했습니다. 혁진이 가는 곳마다 사장님 소리를 듣고 수억 원대의 최고급 승용차를 몰게 되자 그들은 마치 미연이 자신들의 우아하고 완벽한 상류층, 삶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식당 문을 하루 닫고 밤새 부친 전과 갈비찜을 바리바리 싸들고 으리으리한 시댁 펜트하우스에 가면 시어머니는 미연의 기름 묻은 점퍼 차림을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보며 대놓고 코를 쥐어막았습니다. 애야, 넌 그 구역질 나는 돼지 누린내 좀 어떻게 안 되니? 아무리 씻어도 그 빈티나는 냄새는 안 가시나 보지? 우리 아들이 이제 어엿한 상장사 대표인데 어디 가서 냄새나는 촌부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을 깎아내리겠어.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수준 좀 맞춰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집안 공기가 다 탁해지는 것 같구나. 신우이 역시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이 표독스러웠습니다. 미연이 뼈 빠지게 뚝배기를 날라번 돈으로 어학연수에 명품 백까지 두르며 편하게 살고 있는 신우이는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은 호가하는 보석을 두르고 나타나 미연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옳게 그 구질구질하고 다 쓰러져가는 식당은 도대체 언제 접을 거야? 오빠 체면이 있지. 언제까지 시장 바닥에서 뚝배기나 나르면서 구질구질하게 살 거야? 정말 부끄러워서 내 교양 있는 친구들한테 옳게 얘기는 입도 뻥긋 못해. 차라리 밖에 나가지 말고 집구석에만 박혀 있던가. 오빠 앞길 좀 그만 막아. 그때마다 미연은 심장이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지만 애써 비참한 눈물을 삼키며 웃어넘겼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고생도 끝이 보인다고 나도 이제 평범한 아내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혁진은 회사 일이 바쁘다.
투자자 미팅이 있다는 핑계로 아예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니 집에 들어오는 날이 한 달에 한두 번으로 뜸해졌고 식당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어와도 미연의 몰골을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는 신경질을 부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남편의 무관심보다 미연의 가슴에 더욱 예리한 비수를 꽂은 것은 바로 미연이 목숨처럼 아끼던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력에 취해 하루아침에 재벌가 자제라도 된 양. 풍족한 생활과 허영을 누리게 된 아들과 딸마저 낡고 지친 엄마를 대놓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는 왜 매일 그 낡아 빠진 목 다 늘어난 티셔츠만 입어? 아빠가 돈도 잘 버는데. 엄마도 백화점 가서 VIP 대우 좀 받고 피부과 가서 관리도 좀 받고 예쁘게 꾸미고 다녀. 창피해서 내 수준 높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가 없잖아. 다른 애들 엄마처럼 우아하고 세련되게 좀 늙으면 안 돼? 엄마 때문에 내 격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야. 딸이 내뱉은 그 날카로운 독설은 미연의 심장 깊은 곳에 콱 박혀 숨통을 조였습니다. 미연이 왜 10년이 넘은 낡은 옷을 입고 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무릎에 물이 차도록 시장 바닥에서 늙어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그녀의 살과 뼈를 깎아 키워낸 자식들마저 아버지의 돈과 허영 앞에서는 잔인할 만큼 냉정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미연의 30년 삶은 온통 가족의 성공을 위한 더럽고 냄새나는 밑거름이었지만 화려하게 꽃을 피운 가족들 중 그 누구도 땅속에서 썩어간 그 걸음을 기억해주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연은 자신의 모든 헌신과 인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아주 참혹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오만하게 내던져진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는 미연의 탁한 눈에서 결국 참았던 굵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빨리 도장이나 찍어. 질척대지 말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도 4명이고 당신이 평생 일한 그 낡아빠진 식당도 4명이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빈손으로 한겨울 길바닥에 나앉아 동사하기 싫으면 내가 예정 생각해서 위자료 몇 푼이라도 챙겨줄 때 조용히 입 다물고 도장 찍고 물러나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거야. 아, 그리고 내일부터 식당은 문 닫아. 거긴 헐어서 최 부사장 이름으로 멋진 프렌치 레스토랑 하나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남편 혁진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잔인했죠. 과거 남편의 사업이 위태로워 제2금융권 대출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세금 문제 운운하며 식당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려놓았던 미연의 바보 같은 순진한 선택이 이렇게 끔찍한 올가미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도 식당도 심지어 미연이 혹시 모를 가족의 위기에 대비해 푼푼히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마저 모두 남편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할 그 길고 지난한 시간 동안 미연이 청춘을 바치고 관절을 갉아먹으며 일궈낸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얇은 종이 쪼가리와 남편의 탐욕으로 인해 철저히 부정당했습니다. 억울함과 지독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숨이 막혀 짐승처럼 헐떡이는 미연을 향해 내연녀. 최 부사장은 경멸에 찬 코웃음을 치며 미연의 낡은 신발 옆으로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택시비 정도는 넣었으니 짐 싸서 당장 나가주세요. 이 집 제가 새로 인테리어 싹 해야 하거든요. 아줌마 냄새나는 물건들은 알아서 치우시고요. 미연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평생을 피와 땀으로 바친 가족에게 가장 처참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버려진 채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겨울. 차가운 길바닥에 맨몸으로 내동댕이 쳐진 미연의 앞에는 칠흑 같은 절망과 죽음보다 더한 고독만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미연의 인생 전체에 종지부를 찍는 매서운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겨울의 칼바람이 미연의 얇은 셔츠 깃을 파고들며 앙상한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미연의 손에 들린 것이라곤 내연녀 최 부사장이 던져준 모욕적인 봉투 하나와 쫓겨나듯 들고 나온 낡은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 아래로 내동댕이 쳐진 미연은 으리으리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30년입니다. 자신의 뼈를 갈아넣고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에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았던 그 집을 벗어났지만 미연이 갈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연말 분위기에 들뜬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미연의 처절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굽어진 허리를 부여잡고 미연은 정처 없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슬리퍼를 꺾어 신은 맨발이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 감각을 잃어갔지만 가슴속에서 피 철철 흐르는 상처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육체의 추위조차 온전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미연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푹 꺼진 두 뺨, 낡고 빛바랜 옷차림. 수십억 대 자산가로 성공한 남편의 아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저 길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노숙자의 행색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져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그렇다 쳐도 자신이 배 아파 낳고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만은 엄마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간신히 아들의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이내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서야, 진서야. 엄마야. 엄마 지금 아빠한테 쫓겨났어.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우리 아들 지금 어디니? 엄마가 진서 있는 대로 갈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아들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미연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아,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고급 바에서 파티하고 있단 말이야. 분위기 다 깨지게 진짜 왜 그래? 아빠가 전화해서 다 들었어. 아빠가 이혼하겠다며? 솔직히 엄마가 아빠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긴 하잖아. 최 부사장님 보니까 엄청 교양 있고 나한테 법인 카드도 맘대로 쓰라고 주시던데. 엄마, 나한테 짐 되지 말고 당분간 찜질방 같은 데 가 있어. 끊어, 나 바빠. 뚜뚜뚜.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들고 있던 미연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면서도 아들의 기죽는 모습이 보기 싫어 비싼 메이커, 신발을 사서 신겼고 유학 보내달라는 떼를 쓰기에 하루에 3시간만 자며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엄마가 한겨울 길바닥에 쫓겨났다는데도 내연녀의 법인 카드 타령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연은 숨을 헐떡이며 이번에는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을 때마다 딸만큼은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아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차가웠습니다. 혜은아, 혜은아. 엄마 너무 추워.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았어. 아빠가 딴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엄마를 내쫓았어. 엄마 좀 살려줘, 혜은아.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미쳐. 아빠가 나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찌질하게 굴어서 아빠 심기 거스르면 어떡해? 엄마, 그냥 위자료 주는 거 받고 조용히 이혼해주면 안 돼? 나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중견기업 회장님이라고 다 자랑해놨는데 시장 바닥에서 국밥 많은 엄마가 나타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제발 엄마. 인생 엄마가 알아서 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어지고 미연의 손에서 깨진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액정처럼 미연의 마음도 형체 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구박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먹여 키운 자식들이 아버지의 돈 냄새를 맡고 피를 나눈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미연의 두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영하의 추위 속에서 그 눈물은 뺨에 닿기도 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어 길거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30년의 삶이 완벽하게 부정당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짐승처럼 일하며 살았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녀를 반겨줄 곳도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도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잃어버린 미연의 발걸음이 무의식적으로 향한 곳은 30년 동안 그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장 바닥의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쫓겨난 그녀가 본능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의 삶 자체인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을 뚫고 2시간을 넘게 걸어 도착한 익숙한 시장 골목. 하지만 멀리서 바라본 미연의 식당 앞에는 시퍼런 가림막이 무정하게 쳐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직감에 휩싸여 절뚝거리는 다리로 뛰어가 본 식당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평생을 매일같이 쓸고 닦았던 정든 식당의 간판은 이미 거칠게 뜯겨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굳게 닫힌 철제 셔터 위에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신축 공사 예정 마이너스 소유주 최지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최지연. 바로 남편의 내연녀이자 자신을 쫓아낸 그 젊은 부사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굳게 잠긴 셔터의 자물쇠를 만지며 미연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내 식당이야. 내 청춘이고, 내 피땀이고, 내 목숨이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의 명의로 넘기고, 이걸 다 부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일군 곳인데. 혁진이 이 악마 같은 놈아. 내가 사람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미연의 울음소리가 텅 빈 새벽 시장 골목을 처절하게 울렸지만 차가운 셔터문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가마솥, 화상을 입어가며 닦았던 주방,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그 모든 공간이 남편과 내연녀의 탐욕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긴 것입니다. 미연은 셔터문에 머리를 박으며 자학하듯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순진함이 가족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그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미연은 기력이 다 빠져 식당 앞구석에 놓인 낡은 평상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 평상은 5년 동안 미연이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평상의 나무 판자를 뚫고 미연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미연은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로 사느니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 식당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 같았습니다.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미연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끓여준 국밥을 드시고는 굽은 등과 갈라진 손으로 조용히 낡은 박하사탕 하나를 건네주던 그 따뜻한 눈빛, 그 노인만이 미연의 삶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는 온기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국밥 한 그릇 더 말아드리고 싶다는 부질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미연이 눈을 감고 차가운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시장 골목 입구에서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적막한 골목의 공기를 가르며 육중하고도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미연이 쓰러져 있는 평상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던 미연이 희미하게 실눈을 떴을 때 그녀의 낡은 식당 앞에는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길고 거대한 검은색 최고급 벤츠 마이바흐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적막한 새벽 시장 골목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다가온 거대한 검은색 차량은 숨이 멎어가는 미연의 낡은 평상 바로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최고급 벤츠 마이바흐의 날렵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미연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죠. 얼어붙은 속눈썹 사이로 희미하게 그 빛을 바라보던 미연은 자신이 드디어 세상을 떠나 저승사자가 데려온 가마를 보는 것이라 착각할 만큼 현실감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곧이어 차량의 문이 열리고 체격이 건장하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주변을 삼엄하게 경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두꺼운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으로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한눈에 보아도 엄청난 고가임을 알 수 있는 기품 있는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 그리고 반짝이는 은장식의 지팡이를 짚고 선 꼿꼿한 자태. 노신사의 얼굴을 확인한 미연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는 지난 5년 동안 미연이 매일같이 펄펄 끓는 국밥을 내어주었던 바로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낡고 해진 점퍼 차림으로 덜덜 떨며 녹슨 리어카를 끌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 나라를 호령하는 듯한 거대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절대자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웅크린 채 얼어가는 미연을 발견하고는 평정을 잃은 듯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미연의 참혹한 몰골을 확인한 할아버지의 깊게 주름진 두 눈에는 찢어질 듯한 슬픔과 천인공노와 분노가 동시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자신의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미연의 몸을 겹겹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칠어진 미연의 손을 꽉 쥐며 왜 이토록 바보같이 모든 것을 잃고 여기서 죽어가고 있느냐며 자신이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굶주릴 때 30년 묵은 체증을 내려주었던 그 따뜻한 국밥의 은혜를 갚으러 왔으니 절대 정신의 끈을 놓지 말라고 애타게 속삭였습니다.
그 낮고 굵은 목소리에는 미연을 향한 한없는 연민과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향한 무서운 살기가 서려 있었죠. 경호원들의 조심스러운 손길에 의해 미연은 마이바흐의 넓고 푹신한 뒷좌석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뼈를 깎는 듯한 바깥의 칼바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방향제 향기와 함께 온몸을 녹이는 따스한 온기가 미연을 감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보호와 안도감 속에서 미연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30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툭 놓고 깊은 혼절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인연이 그녀를 지옥의 문턱에서 끄집어 올린 것입니다. 미연이 다시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린 곳은 세상의 소음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최고급 5성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최고급 실크 이불이 그녀의 몸을 포근하게 덮고 있었고 팔에는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고가의 영양수액이 꽂혀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미연이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려 하자 침대 곁에 고급스러운 안락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만류했습니다.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설명에 미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미연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금융계와 투자시장을 쥐고 흔드는 전설적인 사모펀드 그룹의 최고 권력자 강만호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수조 원대의 자산을 일군 강 회장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오로지 돈과 권력만을 좇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인간 불신에 시달리던 그는 가끔 모든 신분을 숨기고 가장 밑바닥 인생인 폐지 줍는 노인 행세를 하며 시장통을 헤매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곤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냄새나는 노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때 오직 미연만이 대가 없이 그를 난로 곁으로 이끌었고 가장 따뜻하고 푸짐한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강 회장에게 미연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의 의미를 넘어 메말라버린 그의 삶을 구원해준 유일한 인간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강 회장의 놀라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연을 친딸처럼 생각하며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식당을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이 미연의 남편이 저지른 만행을 뒤늦게 보고받고 경로하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연의 가슴을 가장 철렁하게 만든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혁진의 회사가 최근 대규모 투자를 받아 중견기업으로 상장하게 된 그 막대한 자금의 출처가 다름 아닌 강 회장이 소유한 투자그룹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은 강 회장의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하청의 하청 대표에 불과하면서 강 회장의 돈을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은인인 미연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혁진과 그 내연녀의 천인공노할 짓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미연은 그제야 톱니바퀴처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운명의 장난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생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희생만 하던 자신의 삶이 그저 측은지심으로 베풀었던 선행 하나로 인해 이렇게 거대한 인과응보의 소용돌이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강 회장은 미연의 두 손을 꽉 잡으며
이제 쓰레기 같은 자들을 위해 흘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긴 젊음과 존엄을 되찾고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남편과 그 일당들을 철저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통쾌한 복수를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미연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불씨가 강 회장의 그 단호한 약속에 의해 거대한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변신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호출을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과 피부과 전문의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여 미연을 에워쌌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과 발은 최고급 스파와 마사지를 통해 부드러움을 되찾기 시작했고 화상 흉터가 가득했던 피부는 전문가들의 세심한 케어로 윤기를 머금었습니다. 촌스럽게 묶고 다녔던 푸석한 머리카락은 기품 있고 세련된 사모님의 쇼트커트로 완벽하게 다듬어졌죠. 미연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오직 최고 위층만을 위한 극진한 대우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몇 시간의 기나긴 작업 끝에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제작한 우아한 진주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최고급 진주 목걸이를 두른 미연이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고기 누린내에 찌들어 남편과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던 촌스러운 국밥집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꼿꼿한 허리와 우아한 자태, 그리고 서늘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을 가진 당장 어느 대기업의 안주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기품 있는 귀부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변한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비 없이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피눈물로 되갚아주겠노라 무서운 다짐을 굳혔습니다.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견뎌온 모진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그 끔찍한 폭력과 배신에 종지부를 찍을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만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홀 안을 가득 채운 감미로운 클래식 연주와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는 온일 이 자리가 얼마나 호화롭고 특별한 축제의 장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남편 혁진의 중견기업 상장 및 대규모 글로벌 투자 유치를 기념하는 성대한 축하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혁진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한 내연녀 최 부사장이 마치 자신이 이 제국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한 표정으로 혁진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홀 앞쪽의 가장 상석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깨에 한껏 힘을 주고 앉아 주변의 재력가 사모님들에게 연신 꼴불견스러운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원래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잖아요. 그동안 격도 안 맞고 냄새나는 촌부 하나 잘못 걷어서 우리 아들 앞길이 꽉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거머리 같은 여편네 떼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바로 승승장구하네요.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큰 물에서 노는 법이라니까요. 우리 며느리들 최 부사장 좀 보세요. 얼마나 교양 있고 훌륭해요? 시어머니의 철면피 같은 입놀림에 시누이 역시 맞장구를 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는 미연의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았던 두 자식, 아들 진서와 딸 혜은이가 고급 와인을 들이켜며 친구들에게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30년을 자신들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한 친엄마가 영하의 길바닥으로 맨몸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은 이들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막대한 부와 허영심에 취해 자신들도 이제 재벌가 자제라는 착각 속에 빠져 천박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저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 곁에서 언제나 완벽한 비전으로 저를 보좌해준 진정한 인생의 파트너, 최 부사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축배를 들겠습니다. 혁진의 가식적이고 뻔뻔한 연설이 끝나고 그와 최 부사장이 축하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 황금빛 칼을 쥐어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기기기. 그랜드 볼룸에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마호가니 원목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홀 안을 가득 채우던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일순간 멈추었고 축배를 들려던 수백 명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열린 문틈으로 쏟아지는 강렬한 조명빛을 향해 쏠렸습니다. 숨막히는 정막이 연회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문턱을 넘어 당당하고도 꼿꼿한 걸음으로 홀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넘기고 영국제 최고급 맞춤 수트와 은장식, 지팡이로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강만호 명예회장, 그리고 그의 팔짱을 가볍게 끼고 우아한 발걸음을 내딛는 한 여인. 진주빛 실크 투피스가 몸의 선을 기품 있게 감싸고 목에 걸린 영롱한 남양 진주 목걸이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쇼트커트에 옅은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에 찌들고 주눅들었던 모습은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늘할 만큼 차갑고 우아한 여왕의 자태, 바로 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을 확인한 단상 위의 혁진은 마치 백주대낮에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황금빛 칼이 바닥으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턱을 덜덜 떨며 미연을 응시했습니다. 그 옆에 최 부사장 역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채 눈을 부릅뜨고 뒷걸음질을 쳤죠. 상석에 앉아 샴페인을 홀짝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너무 놀라 잔을 엎지르며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고 자식들인 진서와 혜은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에 찬 비명을 삼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기 누린내에 찌들어 쫓겨나던 그 볼품없는 여자가 어떻게 저토록 압도적인 재력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좁고 알량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과 미연이 레드카펫을 밟고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는 동안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하객들이 양옆으로 길을 텄습니다. 강 회장을 알아본 몇몇 재계 인사들이 사색이 되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길을 비켜주자 장내의 술렁임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단상 앞까지 다다른 두 사람. 강 회장은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쾅 하고 내리치며 장내를 압도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남의 피눈물을 짜내며 버리는 잔치판이 아주 역겹도록 화려하군. 최혁진 대표, 자네가 그토록 목을 매던 글로벌 파트너스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오늘 똑똑히 확인시켜주러 왔네. 혁진의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부하며 거액의 투자를 끌어냈던
전설적인 투자사의 진짜 주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버려진 아내를 에스코트하며 들어온 저 노신사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혁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강 회장은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하객들을 향해 무서운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글로벌 파트너스가 최혁진 대표의 회사에 약속했던 500억 원의 투자금 전액을 즉시 회수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자는 회사의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한 조강지처의 명의를 도용하고 재산을 빼돌려 이 내연녀와 노란한 파렴치한 배임 및 횡령범입니다. 도덕성과 신뢰가 밑바닥인 자에게 단 한 푼의 돈도 맡길 수 없습니다. 투자금 전액 회수. 그 단어는 혁진의 심장에 사형 선고처럼 박혔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기도 전에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횡령 사실이 밝혀진다면 회사는 그 즉시 공중분해되고 자신은 쇠고랑을 차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최 부사장은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직감하고 몰래 단상 뒤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미리 대기시켜둔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고급 실크 드레스가 구겨지고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며 립스틱과 거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추악한 몰골로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경호원들은 그녀를 자비 없이 끌어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헐레벌떡 단상 앞으로 뛰어나와 미연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연을 거머리 취급하며 저주를 퍼붓던 그 입에서 이제는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걸이 쏟아져 나왔죠. 예, 미연아. 이게 다 무슨 오해냐. 내가 어떻게 저렇게 높으신 회장님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내 남편이 몹쓸 병에 홀려서 저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넘어간 거지.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단다. 제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투자금 빼는 것만 막아다오. 우리 혁진이 다 죽게 생겼다.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진주빛 구두에 얼굴을 비비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덜덜 떨며 손을 모아비는 시누이. 그리고 멀리서 사색이 되어 얼어붙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아들과 딸. 30년 동안 미연을 피 말리게 했던 가해자들이 모두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서늘하고도 텅 빈 눈동자로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의 미연이었다면 마음이 약해져 눈물을 흘리며 저들을 일으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 전 영하 10도의 밤거리에서 짐승처럼 내쫓기며 얼어 죽어가던 순간 미연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일말의 연민과 미련은 완벽하게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구두굽으로 차갑게 밀어내며 30년 맺힌 한을 토해내듯 나지막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피와 살을 뜯어먹고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성, 이제 내 손으로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줄 테니까 기대해. 30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 피눈물로 갚게 해줄게. 혁진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뺨을 때리며 미연의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강 회장의 눈짓 하나에 경호원들이 혁진을 짐승 끌어내듯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축하 연회장은 순식간에 빌런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절망만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상 한가운데에 선 미연은 바닥에서 뒹구는 혁진의 부서진 샴페인 잔을 차갑게 밟고 서서
완벽한 몰락을 맞이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지독했던 30년의 족쇄가 부서져 내리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이 처절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단 하룻밤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신문과 뉴스 일면은 최혁진 대표의 중견기업 상장, 무상과 대규모 횡령 스캔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쥐고 흔드는 글로벌 파트너스의 전격적인 투자. 철의 소식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혁진의 회사 주식은 휴지 조각처럼 끝을 모르고 폭락했고,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든 채권자들과 분노한 투자자들로 회사 로비는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고성이 오가는 회사 로비의 모습은 뉴스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강만호 회장의 분노는 연회장에서의 단순한 호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수십 명이 오직 미연 한 사람만을 위한 전담 법률팀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혁진의 멱줄을 죄어갔습니다. 혁진이 30년간 미연의 노동력을 악랄하게 착취하고 세금 문제를 핑계로 거짓 서류를 꾸며 식당 명의를 교묘하게 빼돌렸으며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내연녀에게 사치품을 사주고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 모든 증거를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속도는 자비가 없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남편의 개인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는 단 하루 만에 전면 동결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만하며 쌓아 올렸던 모래성은 단 24시간 만에 형체도 없이 붕괴되어 버렸고 혁진이 도망칠 구멍은 세상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파국 속에서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내연녀 최 부사장이었습니다. 혁진의 모든 계좌가 막히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혁진을 향한 얄팍한 애정을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혁진이 사들인 고급 오피스텔의 비밀 금고를 털어 엄청난 현금, 다발과 귀금 속을 챙긴 그녀는 한밤중에 해외로 야반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법률팀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감시하고 있었죠. 공항 출국장 검색대를 통과하기도 전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에게 긴급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양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며 혁진을 향해 쌍욕과 저주를 퍼붓는 그녀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 연회장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며 미연을 벌레 보듯 멸시하던 우아한 자태와는 너무나도 다른 천박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그녀가 연행되는 속보를 지켜보던 미연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일말의 동정심이나 통쾌함 이상의 감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인과응보였으니까요. 지금 미연이 가장 간절하게 되찾고자 한 것은 남편의 으리으리한 집이나 값비싼 위자료 혹은 저들의 비참한 말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30년 동안 자신의 뜨거운 땀과 서러운 눈물이 겹겹이 배어있는 내연녀의 잘난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둔갑할 뻔했던 시장 골목의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연의 인생 그 자체이자 강 회장과의 소중한 인연이 시작된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미연은 강 회장이 내어준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다시 그 익숙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남편에게 쫓겨나 얼어 죽어가던 그 비참한 새벽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건장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 미연의 당당한 모습에 길을 가던 시장 상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연의 뒤를 따르던 법률 대리인이 식당에 굳게 닫힌 철제 셔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뻔뻔하게 걸려있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신축 공사 예정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사정없이 찢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더러운 현수막이 바닥에 나뒹구는 그 자리에 대리인은 원소유주 이미연 명의 반환 및 무단 점거 금지 가처분 승인이라는 시퍼런 법원 고시문을 당당하게 붙였습니다. 법이 마침내 미연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그녀의 권리를 되찾아준 순간이었습니다. 경호원이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를 끊어내고 셔터를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거친 금속 마찰음과 함께 미연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고기 냄새와 오래된 나무 테이블의 향기가 콧등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지시로 거칠게 철거 작업이 진행되려 했는지 여기저기 깨지고 상처난 가마솥과 엎어진 의자들을 쓰다듬으며 미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은 내 피땀이 묻은 내 전부예요.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들 손에 내 30년을 절대 넘기지 않겠어요. 미연의 단호한 독백이 텅 빈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미연이 당당하게 복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앞치마를 두른 채 하나둘씩 몰려와 미연의 손을 맞잡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의 악질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고생하던 미연을 누구보다 곁에서 지켜보며 불쌍하게 여겼던 이웃들이었기에 그녀의 통쾌하고도 완벽한 귀환을 제1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미연은 억센 굳은 살이 박인 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마주 잡으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이 낡은 시장, 바닥에도 진정한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음을 깨닫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그 평화로운 시각, 혁진과 시댁 식구들의 삶은 말 그대로 끝없는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집행관들과 채권자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구둣발들이 거실을 짓밟았습니다. 시누이가 애지중지하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보석,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불러 자랑하던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형 TV에 줄줄이 시뻘건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당신들 지금 미쳤어? 이거 내가 우리 아들 피눈물 흘려번 돈으로 산 건데 어디다 함부로 시뻘건 딱지를 붙여요. 당장 떼지 못해. 나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들을 했어?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대리석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지만 집행관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늘하고 기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차가운 철퇴 앞에서는 그녀의 억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옷장에서 두꺼운 외투 하나 챙겨 입을 시간도 없이 입고 있던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길거리로 처참하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미연이 빈손으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오열했던 바로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입장이 완벽하게 뒤바뀐 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회사가 망했다더니 이제 우리까지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당장 오늘 밤에 어디서 자?
내 친구들한테 이 꼴을 어떻게 보이냐고. 신우이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지만 뾰족한 수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평생을 미연의 노동력과 오빠의 돈에 기생해 살아왔던 두 여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 속에서 덜덜 떨던 두 사람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동아줄은 다름 아닌 며느리 미연이었습니다. 그토록 냄새난다고 핍박하고 쥐잡듯이 구박했던 이제는 수조, 원대 자산가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바로 그 미연 말입니다. 염치도 체면도 이미 추위와 공포 앞에 내던져진 지 오래였습니다. 언손을 벌벌 떨며 시어머니가 공중전화로 달려가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끝에 마침내 연결된 통화.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화기에 대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미연아, 며느리야, 내 며느리야. 이 어미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잠시 노망이 나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몰라보고 미친 짓을 했어. 지금 내 시누이랑 나랑 한겨울 길바닥에서 땡전 한 푼 없이 얼어 죽게 생겼단다. 내 남편 그 미친놈은 연락도 끊기고 경찰에 불려다닌다는데 늙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니? 제발 우리 좀 걷어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평생 엎드려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늙고 비참하고 구차한 목소리. 과거 미연이 가족이라는 족쇄에 얽매여 있을 때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당장이라도 지갑을 들고 뛰어갔을 미연이었습니다. 시댁 식구의 눈물 앞에서는 늘 작아지기만 했던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번화가의 불빛을 조용히 응시하는 미연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감정에 동요 한 점 없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시죠. 제가 그 엄동설 안에 맨발로 쫓겨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당신은 내연녀가 사준 명품 목도리를 두르고 저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제가 길바닥에서 흘린 눈물이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당신들을 향한 얄팍한 정마저 완벽하게 부서지고 지식여졌습니다. 평생을 제 살과 피를 빨아먹고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셨으니 이제 당신들 아들이 저지른 그 더러운 죗값을 길바닥에서 함께 치르십시오. 다시는 제 인생에 쓰레기처럼 들러붙지 말고 제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뚜뚜뚜. 냉정한 기계음이 시어머니의 절규를 무참히 끊어냈습니다. 미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녀의 굽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며 숨통을 조여오던 30년 묵은 시집살이의 망령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고 상쾌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과거의 청산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상처를 주었던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두 자식들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맹목적인 어리광과 잔인함을 받아주며 뒤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던 과거의 유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존중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홀로서기와 어른으로서의 독립을 위해 반드시 겪고 넘어서야 할 뼈아픈 과정임을 그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미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혁진의 회사가 부도를 맞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영하의 길거리에 나앉던 그 시각, 부모의 맹목적인 희생을 당연한 권리인 양 착각하며 허영의 늪에 빠져있던 두 자식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심판의 시간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멤버십 클럽 VVIP룸. 아들 진서는 최고급 샴페인을 물처럼 쏟아부으며 자신을 둘러싼 친구들 앞에서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우습게 태울 수 있다는 듯 내연녀 최 부사장이 쥐어준 법인 카드가 당당하게 올려져 있었죠. 친구들은 진서에게 재벌 2세라며 낯간지러운 아부를 떨어댔고 진서는 그 달콤한 독배를 마시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뚝배기를 나르던 엄마를 한겨울 길바닥에 내쫓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서의 그 천박하고 허황된 왕국은 웨이터가 들고 온 작은 결제, 단말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제를 시도하던 웨이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진서에게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진서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까지 모조리 꺼내 던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도 초과, 거래 정지, 계좌 동결. 단말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색 오류 메시지들은 진서의 목을 조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당황한 진서가 화장실로 뛰어가 아버지 혁진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심한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때 클럽룸 안쪽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진서를 향해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견기업 대표 최혁진,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글로벌 파트너스 투자 전면 철회라는 충격적인 속보가 시뻘건 글씨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진서의 비위를 맞추며 굽실거리던 친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멸과 조롱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너네 아빠 사기꾼이었냐? 야, 돈도 없는 게 어디서 재벌 행세를 해. 내가 마신 술값은 내가 알아서 몸으로 때우든가 해라. 재수없게 진짜.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갔고 진서는 험악한 인상의 클럽 기도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뒷골목 쓰레기장 옆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재킷은 찢어지고 구두는 벗겨진 채 진서는 영하의 칼바람을 맞으며 길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며칠 전 엄마 미연이 맨몸으로 쫓겨나 울부짖던 그 참혹한 고통을 아들인 진서가 똑같이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딸 혜은의 상황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청담동의 최고급 명품 부티크에서 친구들에게 한정판 가방을 하나씩 쏘겠다며 호기롭게 카드를 내밀었던 혜은은 결제 거절을 알리는 직원의 차가운 시선 앞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강남의 오피스텔을 얻어주기로 했다며 친구들 앞에서 엄마의 초라한 행색을 조롱거리로 삼았던 혜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으로도 아버지의 파멸을 알리는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혜은아, 너네 아빠 구속됐다는데? 너네 집 완전히 쫄딱 망한 거 아냐? 야, 우리 가자. 쟤랑 엮이면 피곤해지겠다. 명품 백을 구경하던 친구들은 벌레를 보듯 혜은을 쳐다보며 서둘러 매장을 빠져나갔고 혜은은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써도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의 돈줄이 끊어지자 그 돈을 보고 몰려들었던 가짜 인연들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의 거리 한복판. 갈 곳을 잃고 덜덜 떨며 헤매던 진서와 혜은은 우연히 횡단보도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두려움과 추위에 질린 얼굴은 겁에 질린 들쥐와도 같았죠. 아빠는 경찰서에 끌려갔고 시어머니인 할머니마저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소식을 들은 남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구명줄만이 간절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끔찍하게 짓밟았던 엄마 미연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아버지를 파멸시킨 글로벌 파트너스의 강만호 회장 옆에 서 있던 우아한 여인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엄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매는 뻔뻔하게도 엄마의 그 거대한 권력과 재력에 기대어 이 지옥을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로 건물을 올린다고 했던 그 식당으로 가보자. 엄마가 우리 엄마인데 설마 자기 자식들을 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 두겠어? 진서의 말에 혜은도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 골목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자신들이 해달라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다 해주었으니 이번에도 눈물 몇 방울 흘리며 매달리면 그 대단한 회장님의 돈으로 자신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한 남매는 철거되었을 거라 생각했던 식당이 말끔하게 단장된 채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과거에 찌든 냄새 대신 은은한 차 향기가 맴돌고 있었고 낡은 평상 대신 들어선 고급스러운 의자에 미연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품 있는 캐시미어 쇼를 두르고 윤기. 나는 머리를 넘기는 미연의 모습은 남매가 평생 알던 그 촌스럽고 억척스러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거대한 재력가의 안주인 그 자체였죠. 엄마, 우리 좀 살려줘. 아빠 회사가 망해서 우리 카드도 다 끊기고 갈 데가 없어. 엄마가 그 대단한 회장님 수양딸이라며? 그럼 우리 오피스텔 하나만 얻어주고 생활비 좀 대줘. 우리 당장 오늘 밤에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단 말이야. 엄마, 나 진짜 너무 무섭고 추워. 아빠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무슨 죄야. 엄마, 빨리 그 회장님한테 말해서 우리부터 좀 살려내. 남매는 식당 바닥에 엎드려 미연의 다리에 매달리며 뻔뻔한 눈물을 짜냈습니다. 30년을 자신들을 위해 피땀 흘린 엄마가 길거리에 쫓겨났을 때는 안면몰수하고 비웃었던 자식들이 아쉬워지자 다시 핏줄을 들먹이며 기생충처럼 달라붙은 것입니다. 미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리 배신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도 자신이 배 아파 낳고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껴가며 먹여 키운 내 새끼들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벌벌 떠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연민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두 자식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고생했다고 이제 엄마가 다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미연의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차갑게 삼켜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이 아이들은 평생 아버지 혁진처럼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사는 괴물로 자라날 것이 뻔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썩어빠진 정신을 부수고 사람의 도리를 먼저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진서와 혜은을 단호하게 그러나
결코 흥분하지 않은 서늘한 손길로 밀어냈습니다. 너희들이 아빠의 카드에 취해 희희낙낙하며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날 나는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꽁꽁 얼어가며 어미로서의 미련도 함께 묻었다. 너희들이 아빠의 파멸은 두려워하면서 내가 30년 동안 이 가마솥 앞에서 겪었던 화상과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은 단 한 번이라도 두려워해 본 적 있니? 엄마, 잘못했어.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용돈이라도 좀 줘. 진서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지만 미연의 표정은 거대한 빙벽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텅 빈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남매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밑빠진 독을 채워주는 호구 같은 어미가 아니야. 강 회장님의 재산은 내 피와 땀의 대가이지 너희들의 사치와 허영을 채워주기 위한 돈이 아니다. 춥고 배가 고프니? 그러면 너희들의 그 두 손과 발로 직접 땀을 흘려서 밥값을 벌어라. 이 세상에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짓밟고 누릴 수 있는 권리 따위는 없다는 걸 그 뼈저린 현실을 길바닥에서 직접 배워. 엄마,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 있어? 엄마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 혜은이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식당 안쪽에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피도 눈물도 없다고? 아니,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 내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내일부터 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라. 하루 10시간씩 뚝배기를 닦고 양파를 까서 너희들의 하루 일당을 정당하게 벌어.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너희들의 힘으로 땀의 가치를 증명해낸다면 그때 다시 내 자식으로 받아주마. 하지만 그게 싫다면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서 평생 남을 원망하는 패배자로 길바닥을 전전하며 살아.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미연의 차갑고도 단단한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사자 같은 어미의 처절한 사랑이자 가장 완벽한 형태의 참교육이었습니다. 남매는 그제야 자신들이 알고 있던 호구 같던 엄마는 영원히 사라졌으며 세상 그 누구도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 공짜로 안식처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고 미연의 그림자가 사라진 텅 빈 홀 안에서 진서와 혜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도 엄마를 향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끔찍한 오만함과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의 좁은 주방에서 미연 역시 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굽었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모진 시련을 뚫고 피어난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강인함이 그녀의 온몸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가리는 심판대는 그 어떤 알량한 변명도 가식적인 눈물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하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던 가해자들에게 닥친 계절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캄캄하고 잔혹한 한겨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엄숙한 대법정,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혁진 대표의 수백억 대 횡령 및 배임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법정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피고인들이 입장하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서늘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트를 입고 수만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미소를 짓던 혁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빛바랜 옥색 수의뿐이었죠. 고급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산발이 되어 있었고 거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두려움과 절망에 찌들어 형편없이 늙고 초라해진 몰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내연녀 최지연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늘 매혹적인 향수를 뿌리고 한정판 명품 가방을 들며 미연을 촌부라고 멸시했던 그녀 역시 칙칙한 여성 미결수복을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서로를 인생의 완벽한 파트너라 부르며 불륜의 축배를 들었던 두 사람은 이제 법정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물어뜯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희대의 악녀가 저를 꼬드겨서 회사 돈을 빼돌리게 만든 겁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다 팔아넘기고 혼자 해외로 튀려고 했던 무서운 여자입니다. 저는 저 여자의 혀에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혁진이 수갑찬 손을 허우적거리며 울부짖자 최지연 역시 눈을 까디집고 악을 쓰며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무능하고 찌질한 인간아. 내가 먼저 조강지쳐버리고 나한테 붙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했잖아. 글로벌 파트너스 투자금도 내가 횡령해서 나한테 억지로 떠안긴 거면서 어디서 내 탓을 해. 너같이 더러운 놈이랑 엮인 내 인생이 불쌍하다. 서로를 향해 쌍욕을 퍼부으며 침을 뱉으려는 두 사람의 추악한 모습에 판사는 헛기침을 하며 엄숙하게 법봉을 3번 내리쳤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판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혁진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막대한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0년간 헌신한 배우자의 재산을 교묘하게 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주문. 피고인 최혁진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지연을 징역 7년에 처하며 빼돌린 범죄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다. 징역 12년. 그 서늘한 판결문이 떨어지는 순간 혁진의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2년 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세상에는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단 한 줌의 모래알 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최지연 역시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 맨 뒷자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미연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미련 없이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숨통을 조였던 악연의 사슬이 마침내 법의 심판 아래 완벽하게 끊어지는 통쾌하고도 홀가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철퇴는 감옥에 갇힌 두 사람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 길바닥에 맨몸으로 나앉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삶은 그야말로 밑바닥 중의 밑바닥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미연의 피땀으로 번 돈의 기생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의호식하던 두 여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 싸구려 여간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그들은 결국 하루하루의 밥벌이를 위해 식당의 허드렛 일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도심 변두리의 허름한 고깃집 뒷골목. 과거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두르고
며느리의 고기 냄새를 구역질 난다며 모욕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쭈그려 앉아 수백 개의 기름때 낀 고기 불판을 철수세미로 벅벅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든 차가운 물 때문에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랐고 앞치마에는 시큼한 김치 국물과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시어머니가 잠시 허리를 펴고 신음을 흘릴 때마다 식당 주인의 매서운 호통이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줌마, 지금 땡땡이 칠 시간 있어? 저녁 장사 시작해야 하는데 불판을 저렇게 거북이처럼 닦아서 어쩌자는 거야. 아주 몸에서 쉰내가 진동을 하네. 똑바로 일 안 할 거면 당장 앞치마 벗고 나가요. 일할 사람 널렸으니까. 내가 명색이 중견기업 회장 애미였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모셨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남의 집 불판을 닦으며 이 수모를 겪어야 해. 아이고 내 팔자야. 미연아. 내가 미쳤지. 굴러온 복덩이를 내 발로 걷어차다니. 시어머니는 기름 묻은 고무장갑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후에 섞인 눈물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함께 일하던 신우이 역시 서빙을 하다가 손님에게 국물을 쏟아 머리채를 잡히고 연신 굽실거리며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교양을 따지며 시장 바닥을 비웃었던 그녀들의 현재 모습은 며칠 전 미연이 겪었던 억울함보다 수백 배는 더 비참하고 남루한 그야말로 처절한 카르마의 결말이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지옥. 불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미연의 삶은 그 어떤 봄꽃보다 눈부시고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빼앗길 뻔했던 시장 골목의 낡은 국밥집 자리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더니 어느덧 세련되고 번듯한 5층짜리 신축 건물이 우뚝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연을 친딸처럼 아끼는 강만호 회장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그 돈으로 자신만의 안락한 호화저택을 짓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신축 건물의 1층과 2층은 예전 단골 손님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넓고 쾌적한 미연 국밥 본점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바로 강핸드의 희망 재단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성과 미연의 성을 딴 이 재단은 과거의 미연처럼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억울하게 빈손으로 쫓겨난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자립 지원금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매일 점심시간이면 1층 식당의 문을 활짝 열어 외로운 독거노인들과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질 좋은 고기로 끓여낸 국밥을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자신이 길바닥에서 굶주리고 얼어 죽어갈 때 받았던 그 기적 같은 온기를 이제 더 많은 세상의 약자들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재단 이사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미연의 모습에서는 과거에 주눅들고 상처받았던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당하고 우아하며 세상을 품을 줄 아는 진짜 어른의 기품만이 흘러넘쳤죠. 가끔 강 회장이 재단에 들러 미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강 회장 역시 평생 쫓았던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길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게 머무는 곳은 다름 아닌 1층 국밥집의 분주한 주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최고급 명품에 취해 부모의 피땀을 조롱했던 미연의 두 자식 진서와 혜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길바닥으로 쫓겨나 부둥켜 안고 울었던 남매는 다음날 새벽 가장 먼저 식당 주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의 차갑고도 엄격한 최후 통첩이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는 수술이었음을 뼈가 시리게 겪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방 안의 진서와 혜은은 과거에 화려했던 재벌 2세 행세는 완벽하게 잊은 듯 했습니다. 진서의 머리에는 땀 수건이 둘러져 있었고 무거운 육수통을 나르느라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한정판 가방만 들던 혜은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고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를 까고 마늘을 다지느라 눈은 항상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수도 없이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어느새 엄마 미연의 손을 닮은 거칠고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가고 있었습니다. 진서야, 여기 3번 테이블 뚝배기 3개 빨리 내보내. 혜은이는 주방. 바닥 미끄러우니까 당장 대걸레로 물기 좀 닦고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주방장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남매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군대처럼 큰 소리로 대답하며 정신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쉴 틈 없이 뚝배기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며 파김치가 되어 퇴근할 때면 남매는 온몸에서 진동하는 파기름 냄새를 맡으며 과거 자신들이 엄마에게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30년을 이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견뎠구나. 우리가 그 피눈물을 받아먹고 그렇게 괴물처럼 굴었구나. 남매는 매일 밤 좁은 단칸방에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남매는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엄마에게 다시 자식으로 인정받는 것만이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연은 CCTV 모니터를 통해 주방에서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베어 피가 나도 반창고를 대충 감고 다시 설거지를 하는 딸의 모습과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면서도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미연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모정이 요동을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내려가 그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싶었지만 미연은 꾹 참았습니다. 상처가 아물어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그 아픈 인내의 시간을 스스로 견디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의 방식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사람의 온기와 노동의 신성함을 배워가는 자식들을 보며 미연은 비로소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재단 이사장실의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미연의 재단에서 무료 급식을 드시고 환하게 웃으며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모습과 무거운 식자재를 함께 나르며 서로를 격려하는 진서와 혜은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악몽 같았던 30년의 세월은 미연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만 그녀는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찬란한 태양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가에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띤 미연이 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이제 막 찬란한 제일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춥고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세상을 온기로 가득 채우는 따스한 봄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미연이 자식들에게 눈물겨운 최후 통첩을 내린 지 정확히 1년이라는 꽉 찬 시간이 흐른 날이었죠.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미연. 국밥 본점의 1층 주방에서는 그야말로 피를 깎는 듯한 눈물겨운 인간 개조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주방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진서와 혜은 남매의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반항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휘감고 최고급 샴페인만 마시던 그들에게 코를 찌르는 펄펄 끓는 육수, 냄새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식당의 노동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남매는 매일 밤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가 퉁퉁 부은 다리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손에는 하루가 멀다고 화상 물집이 잡혔고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손목과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통증에 시달렸죠.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이 바로 30년 동안 엄마, 미연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왔던 삶의 무게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가마솥의 열기와 더해져 숨을 턱턱 막히게 할 때쯤 남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서는 더 이상 손님들의 짜증 섞인 재촉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가장 먼저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명품 화장품이 아니면 얼굴에 바르지도 않던 혜은은 이제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고 묵묵히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냈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웠던 손에는 엄마를 훈장처럼 닮은 거칠고 단단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 있었습니다. 1,000원 한 장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지 그 돈의 진정한 가치와 노동의 신성함을 온몸으로 배워낸 것입니다. 미연은 그 1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방에 내려가 자식들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식당 구석에 앉아 남매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가슴이 미어지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거친 손을 잡아주고 싶은 모정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무거운 뚝배기 쟁반을 들다 휘청이는 딸의 모습을 볼 때면 미연은 등 뒤로 돌아 몰래 눈물을 훔쳐야만 했죠. 하지만 그녀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썩어 빠진 허영심을 도려내고 진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두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짓밟았던 전철을 자식들이 밟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1년이 되는 날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진서와 혜은에게 식당 매니저가 다가와 이사장님께서 꼭대기층 집무실로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절은 앞치마를 서둘러 벗고 행여나 냄새가 날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두 사람의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의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커다란 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미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기품 있게 차를 마시는 미연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자비로워 보였습니다. 진서와 혜은은 문 앞에 선 채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1년 동안 뼈저리게 반성하고 참회했지만 막상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니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패륜과 잔인한 말들이 떠올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연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남매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고개들 들어. 그리고 나를 보렴. 미연의 차분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에
진서와 혜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매의 눈에는 이미 참았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앞에 선 두 자식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명품에 찌들어 있던 거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정직한 노동으로 단련된 맑고 깊은 눈망울과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가 보였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진서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혜은의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아주 단단하게 박였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연의 그 한마디에 1년 동안 독하게 버텨왔던 남매의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은이 참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미연의 허리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매일매일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면서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뼈가 부서지도록 깨달았어요. 엄마는 이 고통을 30년이나 견뎠는데 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아빠의 더러운 돈만 쫓았어요. 저 진짜 평생 엄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요. 저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곁에서 일만 하게 해주세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서 역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연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고 오만하게 굴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역겹고 원망스럽습니다. 1년 동안 흘린 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짓 안 하겠습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남매의 진심 어린 참회와 통곡 소리가 넓은 이사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눈물은 거짓된 허영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얄팍한 눈물이 아니라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연의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연은 바닥에 엎드린 두 자식을 향해 허리를 굽혀 그들의 어깨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1년, 아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새끼들, 이제 정말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돈의 무서움도 알고 땀의 가치도 아는 진짜 내 아들, 내 딸로 돌아왔어.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미연의 넓은 품 안에서 새 모자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남겼던 모든 흉터와 상처가 이 뜨거운 화해의 눈물 속에서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고 아물어가는 경이로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과 눈물겨운 화해를 이룬 미연의 삶이 찬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녀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자들의 삶은 영원한 무덤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쇠창살로 둘러싸인 교도소의 독방. 푸른 수의를 입은 혁진은 구석에 웅크려 앉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영치금조차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식사 시간 배식구로 들어온 식은 밥과 멀건 국을 내려다보던 혁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수억 원대의 접대를 받으며 샥스핀과 캐비어를 씹던 입맛에 이 식은 밥이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혁진을 미치게 하는 것은 매서운 겨울. 새벽이면 시장 바닥에서 아내 미연이 끓여주던 그 펄펄 끓고 진한 국밥. 한 그릇의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뼈를 깎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탐욕을 쫓은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혁진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미연의 이름을 부르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의 곁에는 그 울음을 들어줄 개미 한 마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로 역시 비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남의 집 고기 불판을 닦으며 푼돈을 벌던 두 사람은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결국 병을 얻어 앓아눕고 말았습니다. 난방조차 되지 않는 퀴퀴한 단칸방 고시원에서 시어머니는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자선사업가로 떠오른 미연의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어린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듯 후회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제 발로 걷어찬 복덩이가 저렇게 빛나고 있는데 자신은 쓰레기장보다 못한 방구석에서 외롭게 죽어가야 한다는 뼈저린 현실이 지옥. 불처럼 그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고도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는 강앤드이 희망재단의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재계의 수많은 인사들과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찾은 여성들, 그리고 홀몸 어르신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죠. 연회장의 가장 앞자리에는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강만호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로 핀 조명이 떨어지며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자 재단의 이사장인 미연이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진주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미연의 자태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아들 진서와 딸 혜은이 서 있었습니다. 장내를 가득 채운 뜨거운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미연은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가장 든든한 은인이자 아버지이신 강만호 회장님,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서니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열하게 견뎌냈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뚝배기를 나르던 무지하고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가장 추운 겨울날 맨발로 쫓겨나는 참담한 배신뿐이었습니다. 미연의 진솔한 고백에 장내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벌써부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원망하며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가려던 순간 저에게 기적처럼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저 측은한 마음에 내어드렸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잊지 않으시고 벼랑 끝에 선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 바로 저기 앉아 계신 강만호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게 단순히 막대한 재산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짓밟혀 있던 제 존엄을 일깨워 주셨고 분노를 넘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목례를 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미연 역시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무너뜨린 자들을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 두 아이들 역시 1년 동안 뜨거운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돈의 가치와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저에게 온 이 거대한 기적과 불을 오직 저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벼랑 끝에 선 수많은 여성들과 외롭게 추위에 떠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남은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할 진짜 인생의 길입니다. 미연의 연설이 끝나자 단상 아래에 있던 진서와 혜은이 올라와 엄마의 양팔을 자랑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들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돈의 힘을 빌려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든 한 여인의 위대한 인생 역전. 스토리는 그렇게 모두의 가슴속에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늦은 밤, 미연은 자식들과 함께 호텔의 커다란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검은 한강의 물결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울던 그 어둡고 습했던 밤들과 쫓겨나 길바닥을 헤매던 그 처절했던 겨울밤은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미연은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두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피어난 눈부신 미소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내일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았던 여인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인생 이막의 눈부신 서막이었습니다.